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모택동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변부를 공략하라. 그 다음에 미국을 물리치는 아시아 가족 통일전선을 만들자. 뿐만 아니죠. 지금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버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4가지 엉터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진핑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죠. 시진핑은 동남아 3국 방문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대결 구도에 맞서서 아시아 가족이 통일전선을 펼쳐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Asian Family Unity, 아시아 가족 통일전선 그 얘기죠. 블룸버그 보도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given the context, right, that this is coming at a time with China's trade war with the US and how the Chinese president has really been trying to rally these Southeast Asian countries, telling them to resist geopolitical confrontation, those were his words, as well as promoting the idea of an Asian family. 예, 아시아 가족 통일전선. 너무 웃기잖아요. 옛날에 반일 중화민족 통일전선. 똑같죠? 반미 아시아 가족 통일전선. 네, 민족이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화가 아시아로 바뀌었죠. 예, 먼저 광고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예, 공명선거 전국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명선거 캠페인에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국회 독재를 견제하는 그런 지역별 민초 네트워크를 지향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큰 넓은 관점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권영세 의원, 사랑하는 권영세 의원 사랑의 매를 좀 때리려고 가죠. 또 무슨 뭐 세종시로 다 옮긴다고 이런 거 발표하는데, 아니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발표할 꾼벌인가? 사전투표 문제나 좀 제대로 신경 쓰라.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도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과의 이제 정면 대결 속에서 동남아를 먼저 단도리를 했죠. 이거는 시진핑이 2013년부터 주장해온 주변부 외교 전략, 주변부 전략입니다. Peripheral Diplomacy. 이게 지금 중국 정부 사이트인데요. 2013년이죠. 여기에 보면 Peripheral Diplomacy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공식 일기 출범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동남아, 대만,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이걸 주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중화가 들어있고 그 주변은 전부, 그 일대는 전부 우리 중화의 주변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서태평양 전체를 중국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나아바리로 본다는 소리고, 이거는 중화 패권주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들어서는 이게 뭐냐면 모택동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이 주변부라 주장하는 지역은 실은 미국의 서태평양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estern Pacific, 그러니까 미국의 서태평양 영향권의 최일선, 프론트고 미국 서태평양 영향권의 가장자리, 엣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주변부를 챙긴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의 서태평양 영향권의 최일선을 잠식해서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진핑 전술은 모택동의 농촌 게릴라 전술의 판박입니다. 도시를 주변부로부터 공략한다. 이것이 모택동 전술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 좀 정보를 가지신 분은 제1도련, 제2도련, 제3도련 이게 중국의 관점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1도련은 알루샨 열도에서 일본 열도로 들어와서 오키나와 열도를 거쳐서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보르네오 북부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제1도련인데, 이게 한국이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큐슈에서 가지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슈에서 북쪽으로 서해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1도련의 주춧돌이 실제로는 한국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미국식 그림이에요, 그냥. 그래서 번역도 일부러 안 했어요. 제2도련은 뭐냐면 일본에서 이오지마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라고 미국 섬을 거치고 괌을 거쳐서 팔라우로 가는 게 제2도련입니다. 여기 파란색입니다. 미국의 제3도련은 뭐냐? 예, 알래스카 끄트머리에서 하와이로 내려와 가지고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게 제3도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냐면 제1도련이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영향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미국을 최일선 가장자리부터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택동 전술이에요, 실은. 21세기 모택동 전술입니다. 더욱이 시진핑의 반미 아시아 가족 통일 전선, Asia Family Unity라 그러는데 이거는 United Front of Asia Family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가족 통일 전선이죠. 이건 모택동의 반일 중화민족 통일 전선의 판박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모택동이 혁명을 할 당시, 적화혁명을 할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 전체에 대해 혹은 중국 인근 국가에 대해 경제적 지배자 혹은 경제적 착취자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농민 반란 군사 집단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중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문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대해 착취자이죠. 심지어는 메콩강 강물까지 막아서 이제 강물까지 말려버리겠다는 식의 강물 착취까지 하는 상태 아니에요? 이들 세 나라는 중국에서 반제품, 완제품을 들여와서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 국가들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른쪽이 이제 대중 흑자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게 대중 적자예요. 그럼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는 연 1235억 달러 흑자를 내가지고 2024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달러를 쓴 거죠. 828억 달러를. 타일랜드 보세요. 아예 숫자까지 똑같아. 456억 달러 흑자 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464억 달러 적자 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뭐 거의 같아 숫자가. 미국에 대해서는 248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251억 달러 적자를 냈잖아요. 이때 이제 2024년 그 말레이시아의 대중 적자를 미화로 나타낸 자료를 제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말레이시아 링기트의 미국 달러에 대한 평균 환율을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0.23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사용해서 링깃으로 나타난 액수를 미국 US 달러로 바꾸니까 251억 달러 정도 돼요. 캄보디아 보세요. 미국에 대해서는 123억 달러 흑자 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17억 달러 적자 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좀 나아요. 미국에 대해서 179억 달러 흑자, 중국에 대해서도 20억 달러 흑자, 작은 폭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찾아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보시라고. 전부 미국서 달러 벌어서 중국에다 퍼주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타이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물론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인도는 그러더라도 인도도 거의 뭐 그러죠. 중국에 대해서 992억 달러 적자를 내는데 미국에 대해서 456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죠. 사실 이유가 이게 굉장히 그 얄미운 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대중 그 적자 흑자는 유로로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유로가 되게 1달러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24년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3,045억 유로를 적자를 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2,356억 달러 흑자를 냈잖아요. 일본도 좀 상당히 얄밉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685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423억 달러 적자를 냈죠. 한국은 좀 덜 얄미워요. 미국에 대해서는 557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69억 달러 적자만 냈어요. 적자 폭이 작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 미국서 돈 벌어서 중국서 쓰는 나라들한테 야, 너희 반미 같이 하자 그러면 하겠냐고. 물론 이제 그 독재 권력 자체는 중국에 많이 오염돼 있어서 독재 권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박수는 쳐주겠지. 하지만 실제 행보를 그렇게 취할 수 있냐고. 행보 못 취합니다. 시진핑의 주변부 전략, 아시아 가족 통일 전선 전략은 말짱 꽝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진핑이가 챙기려고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미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고무줄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거, 이건 뭐 46%, 47% 이렇게 때려버렸잖아요.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랑 끊어라 이 소리예요. 끊으면 낮춰주겠다 이 소리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이야말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최악의 착취국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소수의 지배 집단들은 중국의 코가 꽤 있고 중국에서 오염돼서 친중 행보를 하려 그래도 일반 기층이 기본적으로는 반중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나라들이 반미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 자체가 중국에서 원료나 싸구려 기계나 혹은 중국에서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들여와 가지고 레이블 바꿔 끼워 갖고 미국에다가 팔아 넘겨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어 갖고 미국에 대해서 싸움을 못 걸지.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 시진핑의 동남아 방문이라는 건 아시아 가족 통일전선 웃기는 소리죠. 문제는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타이 등이 중국을 섬기는 수출기지 역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하게 극복하냐이죠.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싸구려 기계, 그 다음에 원부자재 혹은 완제품을 들여와서 미국에 그냥 실어내는 거. 중국에서 그런 거 들여오는 거를 빨간색,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빨간색. 그리고 이제 EU나 일본과 한국은 좀 달라요. 중국에서 값싼 생필품들을 많이 들여오죠. 값싼 부품들이나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저기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EU나 일본이나 한국도 원부자재, 저가 기계 등의 서플라이 체인의 탈중국화가 일어나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들이 다른 그런 나라로부터 들여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과제예요. 하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타이 등이 중국을 섬기는 수출기지 역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하게 극복하느냐. 그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고 있는 저가 생필품, 저가 기계, 원부자재 등의 서플라이 체인의 탈중국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즉 다시 말하자면 얼마나 빨리 탈중국 저가 공산품 제조기지들이 개발되냐. 이거가 되면 중국은 진짜로 골로 가요. 미국만 끊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다 외면당한다고. 미국이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탈중국 저가 공산품 제조기지를 전 세계 각국이 이렇게 그게 동남아가 됐건 인도가 됐건 과테말라가 됐건 멕시코가 됐건 이런 데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한 10%에서 20%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친중 1번지 국가 이재명 더불당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우리가 친중 1번지 국가가 되면 이 기회가 이제 말짱 꽝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취급 받는 거야. 지금 현재 베트남 취급. 예. 자, 이 신냉전은 이건 단순한 무역 적자에 관한 싸움 혹은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세계 질서, 월드 오더 혹은 월드 시스템을 주도할 거냐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혹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미국은 중국을 한 2022년부터 특히 우크라 전쟁 이후로 시스테믹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체제 차원의 라이벌. 이 체제 차원이라는 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주도하는 그런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체제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냐. 그러니까 한 국가 내의 체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은 더 중요하게는 세계 질서, 월드 시스템 혹은 월드 오더를 가리켜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시스테믹 라이벌, 체제 차원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땐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해서 만들고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지금
어떤 실존적 차원의 그 경쟁 혹은 싸움이 붙었다. 그 소리가 됩니다. 즉 그런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관세 전쟁 혹은 무역 전쟁은 어떤 전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시스테믹 라이벌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글로벌 타임스 이건 저기 중국 신문이죠. By defining China a systemic rival, the West may have their thoughts, may have other thoughts. 그러니까 중국을 체제 차원의 라이벌이라고 서방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환구시보 영문판이 까고 있는 거고요. 서방 쪽의 그 신문들 혹은 잡지들 혹은 전문지들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써요. 몇 년, 한 3, 4년 전부터. Systemic China-US rivalry could last a decade.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체제 차원의 라이벌 관계는 이건 앞으로 10년도 더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Systemic rival. 무역 전쟁은 이 세계 질서를 둘러싼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쪼그라들 뿐만이 아니라 탈중국 저가 상품, 저가 공산품 제조업 기지들이 여러 군데 생긴다면 중국은 큰일 나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시진핑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에서 드러나듯 또한 미국에 대해 맞대응 관세 125%를 때린 데에서도 드러나듯 전혀 굽힐 뜻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관점에서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본질은 무역 경제가 아니야. 글로벌 군사지정학이야. 세계 질서에 대한 주도를 누가 할 거냐. 이것이 싸움의 본질이야. 따라서 우리 중국이 미국한테 무역에 관해서 아무리 양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계산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 계산법에는 지금 무역에 관해서 양보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계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이번에 예를 들면 이란의 꼭두각시인 후티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노릴 수 있도록 중국이 위성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중국 위성이 후티한테. 또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무장시킴으로써 이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그 미군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그 스테이터스를 흔들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도발하고 대만 인근을 도발하고 남중국해를 도발하고 이게 다 흔드는 거란 말이죠. 즉 이런 것까지 결국 다 요구가 들어올 거다 이거지. 그렇다면 무역에서 양보해도 소용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중국을 군사지정학적 차원, 세계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 차원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저는 이 계산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무역전쟁 혹은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려면 군사지정학적 차원, 세계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 차원에서도 물러나야 돼요. 둘째, 시진핑 지도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게 등소평식 도광양해를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중국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미국한테 양보를 해야 되고 군사지정학적 즉 차원, 다시 말하면 세계 시스템의 주도권에 관한 차원에서도 미국한테 양보를 해서 좀 얌전하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향선회를 중국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하면은 시진핑이 제거당해. 시진핑의 정적들은 그게 또라이 같은 강경파든 현실주의자든 일단 공격은 너 왜 물러나 하고 강경 노선으로 공격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세뇌되어 있는 게 중화 패권주의로 세뇌되어 있으니까 일반 중국 주민들이
일단 그걸로 공격을 해서 시진핑을 작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노선 투쟁하겠지, 지들끼리. 그 정치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고든창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picking up the phone and calling President Trump would be the economically rational thing to do. China absolutely needs to do that. But Xi Jinping has configure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so that only the most hostile answers are considered to be acceptable, which means he's boxed himself in. He can't do that because if he does that, his Communist Party fellow leaders, they're going to criticize him. So right now, China's in a position where it can't do what it absolutely needs to do. 네, 중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등소평식의 도광양해로 돌아가야 돼. 글로벌 군사지정학 차원, 세계 시스템 차원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공격적인 걸 내려놔야 돼. 우리 서해에 뭐 이상한 구조물 쌓는 거 이거 다시 빼야 돼. 동남아에서 남태평양에서 그 산호초에다가 공구리 부어놓은 거 다시 까야 돼. 이렇게 방향선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상태가. 예,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세 번째 뭐냐? 시진핑 측근에 대미 온건파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친구가 류허거든.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지금 동영상입니다. 예. 예. 이게 트럼프 오른쪽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예. 류허예요, 이 사람. 이게 부수상 류허예요. 그때 아마 수상이 리커창 아니었나? 예. 그래서 그때 류허가 시진핑 지시에 따라서 대미 협상을 해서 타협안을 만들었어요. 그때 2020년에. 그러나 류허는 귀국하자마자 강경파에 의해서 박살났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그럼 보호했냐? 야, 제가 내 말 듣고 한 거야. 니들 찾다 막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류허 칼질했어, 시진핑이. 그 지금 현재 2025년에는 지금 소문은 어떻게 도냐? 류허 그때 저놈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류허랑 류허 아들이 지금 반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5년 지나서도.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건 현실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건 더욱이 이제 경제와 무역에 대해서도 이런데 이게 세계 시스템 전략에 대해서 온건 현실주의로 선회해야 합니다라는 주장? 이거 없다고 지금. 없어요. 온건파가 없어. 넷째는 뭐냐? 망하려면 이렇게 이제 착각이 막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결별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 충격 때문에 미국인이 깊게 분열한다. 미국 망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미국과 서방이 안으로부터 분열되고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만 벌면 된다. 지금 한국의 웬만한 언론들 다 이 소리 떠들고 있잖아, 지금. 이거 중국 공산당식 계산법이야. 어떻게 계산법이 같아? 웃기죠? 조중동이랑 같아. 오래간만에 조선일보에서 그 송이달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했더만, 긴 그 컬럼에서. 예. 조선일보 오래간만에 그런 거 하나 실어줬더라고. 그래, 부분적으로 좀 착해졌나?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계산이 어떻게 되냐. 본질은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다. 무역에 관해 100번 양보해도 소용없다. 그 계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진핑에게는 등소평식 현실주의를 관철시킬 지도력이 없다. 셋째, 시진핑 측근에는 온건 현실주의 브레인이나 전략가들이 없다. 네 번째, 또 계산법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갈라서고 미국인이 갈갈이 분열된다. 우리는 시간만 끌면 된다. 이래서 이제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집이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지. 등소평식 도광양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아.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고. 결국 미국이 이끄는 서방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정면 충돌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을 안 쏠다 뿐이지. 이건 거의 전쟁급 사건입니다. 그러면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나 우리는 최일선 서방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최일선 서방 국가입니다. 이때 서방은 그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백모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인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일선 서방 국가인데 이렇게 미중 사이에 이러한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또는 서방과 중국 사이에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군사지정학 측면에서도 우리 최일선 서방 국가인 대한민국이 생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고민 우리 많이 해봐야죠. 단 보셨지만 위기 속에 지금 엄청난 기회가 깃들어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세계 제조업 1번지가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지금 디커플링 돼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 아니야. 이 블루오션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약화되면 이제 북한 자유화 찬스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챌 수 있냐.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